남자답게 물어보면 남자답게 만나준다, 남자답게 해서 했더니 상대방이 이러더라고. 내가 남잔데? 라고 모르는 사람에게 가자마자 혹시 선생님 몇 월 며칠 날 누구 씨를 살해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방송 6일 만에 세상의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환 PD님과 좋은 기획을 위한 나쁜 질문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짜오비인데 사실 이렇게 제가 얼핏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조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이런 브랜드 기획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지? 라고 하다가 그 만들었던 방송 콘텐츠들을 어떤 식으로 뽑아서 만들게 됐고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얘기를 준비해 왔고요. 저는 방송국집 SBS 2012년에 공채 입사해가지고 지금 15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시는 프로그램 중에 그것이 아쉽다도 했었고 꼬꼬무라고 불리는 꼬리의 꼬리물 그날 이야기는 재작년부터 올해 한 2월까지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 학종그릇 띠꺼 김민기라는 다큐도 만들었었고 저희 관계자 출입금지라는 프로그램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능인들 데리고 했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와 별개로 이 위에 거는 이제 이름이 되게 긴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인데 쉽게 얘기하면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면서 교도소에 관련된 정책을 자문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직업 가장 설명하기 좋은 컷은 이거였던 것 같아서 이거 이제 유퀴즈 한번 나갔을 때 이렇게 나갔던 짤인데 사실 그전에도 이렇게 짤이 나갔던 건데 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남자답게 이런 표현을 평소에 쓰지는 않고요. 굳이 오해를 조금 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오래전에 살인사건을 취재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의 조직폭력배 분들에게 당시의 경험담을 들어야 되는 증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조직폭력배 두목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는데 지역의 두목을 어떻게 찾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분들이 운영하는 그 유흥 지역에 가서 카메라를 들고 친절하게 유흥업소들을 방문해서 그것이 하고 싶다 PD인데 두목을 만나러 왔다라고 해서 명함을 뿌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 유흥업소 전체가 영업을 안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람을 못 찾는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RPD 때문에 업무방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소문이 안 좋게 나니까 만날 수가 없어서 전화를 이제 걸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전화 그냥 걸면 되지 왜 이렇게 찾아다녔어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직업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든 카메라 앞에 앉히든 녹음을 하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화는 사실은 좀 어려운 만남일 때는 저희가 쓰는 가장 마지막 카드예요. 이유는 전화했고 왜 했냐고 물어보실 거고 제가 상황을 설명하면 뭔지 알겠다 하고 끊어버리시면 영원히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만날 수가 없어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냥 전화를 하자. 근데 막상 전화하려니까 조금 뭐라고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어둠의 영역에서 오랫동안 지내시다가 회개하고 새 삶을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께 조언을 좀 구했더니 전화해서 남자답게 만나자고 얘기를 하자고 해서 어떻게 남자답게 만나자고 얘기를 하냐 했더니 그냥 전화해서 남자답게 만나자고 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남자답게 만나자고 말을 하래요. 그 화내면서 끊으시더라고요. 알려줬는데 왜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끊으셔서 사실 이날 회의를 했습니다. 출장을 같이 간 저랑 저희 조연출 PD랑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 보조 감독님 그리고 저희가 타고 다니는 승합차 운전해준 기사님이랑 5명이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전화를 하자. 전화해서 남자답게라고 물어보자. 했는데 진짜 막상 전화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비밀인데 이 뒤에 건물이 있어요. 그 지역 검찰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분은 여기를 여러 번 와보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 건물을 알 거고 그러면 우리가 요 앞에서 찍으면 검찰이랑 친한 걸로 착각을 해서 우리를 나중에 괴롭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여기서 찍자라고 해서 굳이 차를 타고 20분 동안 이동을 해서 검찰청 앞 주차장에서 저희끼리 찍은 영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전화했고 받으셨고 왜 전화했냐? 누구다? 왜 날 찾아다니냐? 하고 끊으려고 하시길래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남자답게 물어보면 남자답게 만나준다. 남자답게 해서 했더니 상대방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남잔데? 라고 첫 마디가 그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에 계신 분들이라 이런 말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취향이 그분의 개인 취향을 적용했던 거죠. 남자답게라는 말을 좋아하시는 분. 그래서 2시간, 3시간 뒤에 만나서 되게 긴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공적인 문서를 따로 이제 발급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셔서 되게 취재에 도움이 됐던 일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이게 제가 하는 사실 직업의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섭외하고 만나고 취재해서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야 할까인 거고요. 방송국 PD들은 약간 이런 종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제가 시사교양
그쪽을 전문으로 한 PD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거를 조금 틀어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이 행복한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이 마냥 행복하면 좀 따분해하거나 지루해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 그 겉모습만 보면 나는 솔로는 남녀가 모여서 사랑을 해서 뭔가 커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사실은 포장지고 보시는 시청자들은 누가 이상한 짓 하나 이거를 고민하면서 보면서 어휴 이러면서 보고 싶어 하거든요. 예능 프로는 그럼 안 그런가? 러닝맨, 미운 우리 새끼 이런 거 자세히 보면 미운 우리 새끼는 결혼하는 사람들 결혼 안 했다고 괴롭히는 프로그램이에요. 러닝맨은 연예인들 계속 뛰어다니면서 지칠 때까지 뛰어다니게 만들어요. 그냥 게임에 성공해서 재밌게 미션을 컴플리트하면 분량이 안 나오죠. 그들이 뭔가 실수하든 실패하든 뭔가 정해진 코스대로 안 가든 카메라가 꺼지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재밌게 보거든요. 사실은 이런 걸 이제 바라는 게 아닐까? 인간은 다 갈등과 여러 가지 이벤트가 되는 일들을 많이 기대하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던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었고 아마 정인 사건이라고 아동학대 사건이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이 얘기를 이제 꺼내는 이유는 좀 불편하고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아이가 세상에서 안 잊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하지만 오늘은 컨텐츠 관련된 기획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컨텐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진짜 뚜렷하거든요. 프로그램 목적이 뚜렷해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알고 싶은 그것을 알려드립니다요. 제목에 이미 기획 의도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게 했을 때 만드는 PD로서 매주 아이템을 정할 때 고민할 건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싶어 할까?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그것이 뭘까? 그걸 찾는 거거든요. 취재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에 100명 인터뷰했거든요. 100명을 3주 안에 다 만나요. 네, 절반은 섭외됐고 절반은 찾아가서 만나는데 아까처럼 남자답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100명을 만나서 100가지의 이야기를 들은다면 그 분량은 100시간이 되죠. 보통은 100시간입니다. 그걸 1시간으로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이 사망한 살인을 당한 사건이 있는데 범인이 있는데 안 잡혀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명 중에 1번은 유족입니다. 제가 보통은 어머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공간을 빌려요. 그리고 커튼을 다 내려요. 일단 밖이 차단되고 우리끼리만 있는 공간.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집을 빌렸어요. 남의 집을. 그러니까 그분의 집 같은 공간에서 해야 그분이 대화를 편하게 할 것 같고 그분의 집이 아닌 남의 집을 하는 이유는 이분을 모자이크 치더라도 그분의 집에서 찍으면 그분의 집을 보고 친척이나 이웃이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아예 남의 집을 빌려서 그 집 사람인 척하고 위장해서 찍는 겁니다. 인터뷰했을 때 카메라 켜자마자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죽였어요? 라고 말을 못 물어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 팀이 카메라 2대를 가져옵니다. 제 옆에 양쪽에 놔요. 그리고 보통 인터뷰하는 분이 이 정도에 앉거든요. 카메라 감독님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멋있게 찍는데 저희 카메라 감독들은 카메라를 세워놓고 핸드폰으로 뒤에서 딴짓을 합니다. 태업을 하는 건데 제가 일부러 딴짓을 하라 그래요. 쳐다보지 말라고. 대신에 카메라 보조 감독이나 카메라 감독님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전기 콘센트에 배터리 충전을 막 하고 다녀요. 몇 시간 할지 모르거든요. 1시간 할 때도 있고요. 5시간 할 때도 있어서 보통은 10시간을 빌려요. 이분이 오전에 하기로 했다가 오후에 오실 수도 있고요. 밤늦게 오실 수도 있으니까 하루 통으로 빌리고 카메라가 켜져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무슨 일 있었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길에 차가 막혔는지 이 동네 맛집은 뭔지 뭐 정치인 얘기하다가 연예인 얘기하다가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다가 한참 돌고 돌아서 그날의 이야기를 하죠. 딸이 사망한 날의 이야기. 되게 어렵게 물어보면 화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들이 생깁니다. 그거를 찍어서 기록하다 보면 4-5시간이 걸리고 그러고 나면 되게 속이 후련해 하시거든요. 다 쏟아냈으니까. 저렇게 길게 물어보는 이유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저희가 다 확인하고 다닐 거니까. 그럼 보통 이제 질문지 같은 걸 가져가지만 이렇게 보면서 하면 왠지 모르게 신뢰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질문지를 다 외워서 살짝 보면서 5시간 동안 하면 어떻게든 기록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고 동네 이웃, 딸의 친구, 사건 현장 목격자, 형사, 변호사 다 찾아간 다음에 마지막 100번째는 가해자를 찾아가서 제가 물어보죠. 사람을 죽이셨냐고.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모르는 사람에게 가자마자 카메라를 대고 안녕하세요. 그것이 하시다 우선 이동원 PD인데 혹시 선생님 몇 월 며칠 날 누구 씨를 살해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맞아도 문제도 아니어도 문제예요. 되게 무섭거든요. 그럼 저희도 막 긴장돼서 온갖 상상을 다 하고 가요. 때리지 않을까? 도망가지 않을까? 어디서 물어봐야 될까?
혹시 동네 사람 다 본 데서 했다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가까운 데서 물어봐야 될까? 그럼 찾아가면 도망가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대답을 안 하기도 하고 그 정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열심히 물어봅니다. 방송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지만 되게 힘들지만 사실은 제가 물어봐야 방송이 되거든요. 제가 못 물어보면 분량이 없어요. 분량이 없다는 건 그것이 알시다를 보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한 번의 질문, 가해자가 진짜 이 사람이 맞는지 그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가는 건데 알고 싶은 그것을 PD가 딱 물어봐야 돼요. 그게 제 역할입니다. 그러면 도망가거나 때리거나 하겠지 했는데 아주 가끔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아, 기다리고 있었다. 집으로 들어와라. 거실에 앉아서 사과를 깎아주기 시작합니다. 칼을 갖고. 그럼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죠. 보통 조연출이 같이 다닙니다. 돌아보면 걔는 저 문 앞에 앉아 있어요. 걔는 원래 항상 제 옆에 있거든요. 쟤는 왜 저기 있을까? 제가 쳐다봐도 자꾸 모른 척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요.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겠지?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나중에 물어보죠. 왜 거기 있었니? 아, 거기가 풀샷이 잘 잡혔어요.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카메라 쳐다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다들 긴장하고 극도의 상태에서 찍고 반론을 보장한 다음에 가져와서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건 익숙해져요.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직업적인 이유로 익숙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살인사건을 물어보게 되고 왜 죽었는지 물어보고 왜 죽였는지도 물어보고 범인한테 왜 그런지도 물어보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만드는 공정의 과정이 체화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순간이 한 2년 정도 가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아이템을 이제 고를 때 저희 작가님들이 막 기사 같은 걸 뽑아요. 제가 한 2분 정도 읽고 얘기를 해요.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면 첫 번째 된다의 기준은 그겁니다. 이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까? 먹히는 걸까? 우리가 1시간 동안 취재해서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궁금한 게 풀리는데 모두가 아는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파헤쳐야 될 이유가 있을까? 아직 안 알려진 뭔가가 있을까? 해야 되는 주제가 있을까를 보고 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100명을 만난다고 했을 때 70명이라도 찾아낼 수 있을까? 그걸 이제 판단하는데 하다 보면 2, 3분이면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하자마자 결정하는데 안 하려고 했던 사건이 사실 이거였어요. 이 사건을 왜 안 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 이렇게 유명한 사건을 왜 그때는 모르셨어야 했는데 그때 제가 당시 할 때만 해도 정인이라는 이름도 아무도 몰랐고 16개월 된 입양 아동이 입양간 집에서 살해당했어요가 전부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사건을 2020년 12월에 제보를 받았고 2달 전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2달 사이에 양모가 범인으로 잡혀서 구속이 됐고 검찰에 넘어갔고 검찰이 기소를 했고 재판을 앞두고 있고 모든 기사가 수백 개가 이미 세상에 나오. 언론에도 보도를 다 했으니까 굳이 우리가 1시간 동안 이걸 왜 해? 라고 했을 때 명분이 없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거기에 더해서 아동학대 사건은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편견이 그때 당시 있었기 때문에 시청률이 안 나온다. 하지 말자 했었는데 이걸 왜 하게 됐냐면요. 너무너무 제보가 많이 왔어요.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밝혀낸 진실은 굳이 없을 것 같은데 왜 하지? 왜 안 하지? 하지 말지 하다가 고민하다가 제가 찜찜해져서 사건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시민단체 한 군데 전화를 했어요. 어느 날 오전에 그냥 전화해서 빨리 만나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오후에 찾아가서 그냥 얘기만 잠깐 들어보고 싶다. 할 건 아닌데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랬더니 사무실 어디세요? 그랬더니 성산이래요. 그래서 뭐 성산대교 어디 뭐 위쪽이세요? 맛보세요? 어디세요? 그랬더니 창원시 성산구래요. 올 건이에요.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KTX역으로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내가 왜 청원을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서 사무실에 갔더니 그 사무실에서는 그 RPD가 온다고 너무 신이 나셔서 이만큼 자료를 프린트해서 쌓아놓으신 거예요. 프린트를 해서 주시면서 다 읽고 나서 얘기를 하재요. 어떡하지 했는데 30분 정도 읽고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이거 무조건 한다고. 왜 한다 그랬냐면 사건을 이제 안타까운 걸 떠나서 냉정을 봤을 때 아이가 10월 달에 사망을 했는데요. 아이가 그 전 6개월 사이에 아동학대 신고가 3번이나 있었거든요. 첫 번째 신고는 소아과 선생님, 두 번째는 몇 달 뒤 이웃이 주차장에서 확인하고 애가 혼자 주차장 차에 있네,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했는데 아무 일 없네, 끝나고 마지막에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아무래도 얘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 소아과 선생님이랑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는 법적 의무자입니다. 법적 의무에 따라 신고했고 이웃은 선의를 다해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전문 그런 관계자들이 출동을 했고 정상적인 절차에 거쳐서 신고에 따라서 조사를 다 했는데 한 번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애가 사망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주제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죽였냐, 왜 죽였냐, 어떻게 죽였냐는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는 이 아이를 구조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터뷰할 때 질문이 달라져요. 누가 죽였는지 아세요? 왜 죽였는지 아세요가 아니라 그때 신고했을 때 왜 그 아이를 구하지 못했을까를 물어보고 다니는데 이 질문이 얼마나 뼈아프냐면 인터뷰하는 분들이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가해자인 양부모의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요. 동네 단골 사장님일 수도 있고 어린이집 관련 선생님들 아이의 친구의 부모일 수도 있어요. 키즈 카페 같은 데 같이 다녔던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 우리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을까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들어요. 왜 당신이 애를 못 구했을까요? 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콘텐츠, 이 방송 영상을 보면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의 말의 톤이나 내용에 모두의 죄책감이 묻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했었고 사실 시청률이 안 나올까 봐 요거를 기획을 저희가 했어요. 방송 전에 시청률이 안 나오면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왜냐면 개인의 죄책감을 제가 다 건드린 거거든요. 이 건 같은 경우 거의 200명을 만났어요. 이런 캠페인을 한다고 영상을 올려두면 유튜브 영상은 방송이 끝나도 계속 돌아갈 거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이슈가 됐다고 믿고 도와준 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했던 거고 근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건의 개요를 따라가요. 어떤 사건이든 개요는 똑같이 따라가는데 인터뷰한 사람들의 말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느낌으로 말을 했는지를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그런 날이 되면 시청률 그래프가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소문난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서 올라가요. 그래서 유튜브에 예약을 걸었던 이 영상이 그 다음날 조회수가 100만이 돼버려요. 사회적 이슈가 됐고 저희가 보통 토요일 밤에 방송하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이 됐을 때는 이슈가 좀 가라앉으려고 했는데 일요일 저녁에 저희 조연출이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빨리 인터넷 쳐보세요. 왜? 그랬더니 이분께서 개인 인스타에 해시태그 정의나 미안해를 올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대략 1시간 정도 뒤에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된 정의나 미안해 해시태그가 인터넷 세상을 점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부가 움직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 다음날 국무총리가 사과하고 그 다음날 경찰청장이 사과하더니 정말 깜짝 놀란 건 1월 2일날 방송을 했는데 1월 8일날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건 왜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아이를 구조하지 못했나에 대한 질문에 집착해서 던졌던 건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세상이 해줬던 거죠. 방송 6일 만에 세상의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법으로.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건 사람들은 되게 자극적인 거 특이한 거 그런 것들을 찾겠지만 사실은 각자의 마음을 울리는 왜냐면 이걸 봤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한 거거든요. 왜 나는 이 아이를 구조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건드렸던 거고 결국 이제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이거더라고요. 던지는 거. 그래서 핵심이 뭔데? 무슨 얘기야? 뭐 할 거야? 했을 때 딱 기대하는 건 30초 안에 답변하는 뭔가? 그랬을 때 결국 딱 떨어지는 건 세상에 우리가 뭔가의 질문을 던져서 파동을 일으킬 때 당신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설명하는 데는 사실 1분밖에 안 걸리. 그랬을 때 결국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했을 때 세상에 울림이 있을 것 같은 질문? 그게 그 사람과 공감대가 맞고 다행히 잘 만들어져서 세상에 울림을 주면 성공인 거고 의도대로 잘 안 되면 실패겠지만 그래도 계속 저 같은 콘텐츠 만든 사람들은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